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통합과학 B, 생명과학과 화학 파트에 대한 중간고사 대비 복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학습지를 같이 보면서 빈칸에 필요한 그런 정답도 좀 채우고 또 선생님이 보충 설명을 조금 곁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소와 주기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원소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일단 원소의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소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성분이고 화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더 이상 분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원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그 원소라는 단어와 원자라는 단어를 조금 헷갈려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원소는 종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헬륨, 리튬, 마그네슘 등등 이렇게 이제 종류가 다른, 서로 다른 원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자라고 하면 이건 이제 입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수소도 수소 원자, 그 하나의 입자, 그리고 뭐 리튬 원자, 이렇게 원자라고 얘기하면 입자의 개념이 좀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기율이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어떤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주기율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여기에 보이는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의 주기율표는 현대에서 쓰진 않습니다. 옛날 버전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발견된 한 60여 종의 원소들을 원자량이라는 기준으로 배열했어요. 원자량이란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입니다. 원자는 굉장히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질량은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원자들 간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는 수치가 원자량인데, 이 원자량을 순서대로 배열해서 어떤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멘델레이프가 주기율표를 만들었을 당시에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원소의 자리를 비워놓고 그 원소의 존재와 성질을 예측했다. 예측했다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은 그런 식견이 이제 높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오타네요, 여러분.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 문장은 한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자량 순으로 계속 배열하다 보니까 몇몇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대표적인 게 이제 18번 원소인 아르곤과 19번 원소인 칼륨. 요게 이제 좀 멘델레이프 기준으로 했을 때 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 여러분들, 현대의 주기율표는 모즐리란 학자가 제시했던 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모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현대의 주기율표가 어떤 기준으로 원소들을 배열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원자 번호입니다. 위에 제목이 나와 있죠, 사실.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배열했습니다. 멘델레예프 시절의 원자량 기준이 아니라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원소들을 나열했다는 거예요. 그럼 원자 번호가 뭐냐? 양성자 수를 의미합니다. 즉 원자 번호 6번 누구예요, 여러분? 6번 탄소입니다. 탄소. 원자 번호 6번인 탄소는, 번호가 6번이라는 뜻은 양성자가 몇 개? 6개란 소리예요. 그리고 그게 중성 상태, 원자 상태일 때는 전자도 6개입니다.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띠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으면 합치면 0이 되니까 전하를 띠지 않겠죠. 됐습니까? 자, 밑으로 갑니다. 현대의 주기율표죠. 주기율표.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했고요. 그리고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서 바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수소는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 그죠? 그리고 뭐 이쪽에 얘기할까요? 뭐 산소, 황, 플로린, 염소, 그다음에 헬륨, 네온, 아르곤, 요런 같은 세로줄에 있는 친구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자, 가로줄이 뭐냐 하면 주기예요. 주기. 자, 첫 번째 가로줄이 1주기, 두 번째 가로줄이 2주기, 세 번째가 3주기, 쭉쭉쭉 해서 7주기까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7주기까지 있죠? 7주기가 2016년인가 완성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세로줄은 족입니다. 족. 족. 그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세로줄 1족, 2족, 3족, 4족 쭉 해서 가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같은 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같이 세로줄에 있는 친구들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가로줄이 아니라 세로줄입니다. 같은 주기가 아니라 같은 족 원소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일단은 이게 전체적인 주기율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그죠? 1번부터 쭉 해서 2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대화가 돼요. 대화가. 그래서 이 원자 번호에 따라 어떤 원소가 몇 번이고 몇 주기 몇 쪽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바로바로 이게 안 튀어나오면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이걸 쭉 적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숙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그 주기율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고 특징은 1번부터 20번 사이에는 3에서 12족에 해당하는 원소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좀 간략한 주기율표를 만들 때는 1족, 2족 다음 바로 13족으로 넘어가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족도 1에서 18족까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주기율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를 하시오. 자, 멘델레이프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고요. 일정한 간격을 주기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현대 주기율표는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가 같은 세로줄, 맞죠? 같은 세로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같은 족이라고 표현을 바꿔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도록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했다. 맞습니다. 주기율표의 가로주기 족. 반대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가로줄이 주기고 세로줄이 족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제 주기율표 얘기는 끝났고요. 여러분들 금속, 비금속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주기율표랑 비슷한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뭐 1, 2, 3, 4, 5, 6, 7주기까지, 18주까지는 이 주기율표의 모형인데 주기율표에서 주로 여러분들 지금 왼쪽이나 가운데에 있는 주기율표에서 주로 왼쪽이나 가운데에 있는 지금 하늘색으로 쳐져 있는 이 친구들이 금속 원소예요. 금속. 여러분들 금속 알고 있죠? 금속 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오른쪽에 위치한 이런 친구들이 비금속, 금속이 아니란 뜻, 아닐 비자입니다. 비금속 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반인 애들이 있죠. 여기 이런 애들 있죠. 절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준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준금속 원소. 금속과 비금속이 경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기율표에서도 좀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얘가 누구죠? 일쪽 수소입니다. 근데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 위치상으로 왼쪽에 있지만 수소는 비금속이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림 6주기까지밖에 없구나. 그치? 자,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표가 나오는데 이런 표들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금속의 특징, 비금속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속은 여러분들 뭐 우리 철, 뭐 알루미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죠? 실온에서 고체 상태입니다. 실온이라는 것은 보통 한 25도씨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평상시 온도, 우리 실온 뭐 음식물 같은 것도 실온 보관한다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실온은 이 정도 온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실온에서는 고체 상태입니다. 물론 이 실온에서 고체 상태인 금속을 뭐 열이나 압력을 가하면 당연히 액체나 기체로 이렇게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실온에서는 금속 대부분 고체입니다. 누구만 제외하고 수은만 제외하고. 그래서 수은은 실온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금속이에요. 수은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은 실온에서 전부 다 고체거든요. 자, 그 다음 비금속은 반대로 기체인 경우도 있고 고체인 경우도 있는데 브로민이란 친구,
요 친구만 실온에서 액체입니다.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안 예쁘다, 그지? 이게 밑줄 끄는 게, 그지? 좀 형광펜으로 해볼게요. 자, 힘을 가했을 때 얇게 펴지는 성질, 그리고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 이런 것들이 금속의 특징이에요. 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열과 전기를 잘 통하는 것도 금속의 특징입니다. 비금속은 없어요. 예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내려갈게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율표에서 금속과 비금속이 경계면에 있는 애들을 준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금속에 준한다 그래서 준금속 원소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규소, 이게 이제 실리콘, 그러니까 반도체 원료로 쓰는 친구입니다. 저마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 체크 볼게요.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주로 왼쪽과 가운데, 비금속은 주로 오른쪽에 있다. 맞죠? 자, 금속 원소는 대부분 열과 전기를 잘 통합니다.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힘을 가했을 때 얇게 펴지고 가늘게 길게, 이거는 비금속이 아니라 금속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원자과 전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선생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2학년 올라가서 화학 1을 선택해서 또 배우시면 이 원자과 전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이온, 누구는 양이온, 누구는 음이온인데 누구는 몇 플러스, 누구는 몇 마이너스 이렇게 했던 것도 사실 원자과 전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을 좀 잘 이번 기회에 학습을 잘 해두시기를 바라요. 자, 원자의 구조, 원자의 중심에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자핵은 또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 이게 아까 원자 번호의 기준이었죠. 원자 번호랑 똑같은 거였죠. 그리고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같이 모여서 원자핵을 이룹니다. 자, 그리고 양성자의 수에 따라 원소 종류가 달라진다. 그렇지. 양성자 수가 다르면 원자 번호가 다르니까 원소 종류가 달라지죠. 자, 여러분들 우측에 있는 이 현대 원자 보형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지금 1학년 수준에서는 그 현대 원자 모형보다는 그 보호 모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원자핵 주변에 전자 껍질, 궤도가 있는 이런 모형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원소 기호는 H입니다. 얘는 1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1개고 전자도 1개예요. 그래서 중간에 양성자 1개고 전자가 1개, 양성자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이 돌고 있는 이 궤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그지? 자, 산소는 원소 기호 5죠. 그죠? 그리고 얘는 8번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 전자 8개. 중성자 개수는 여러분 지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이 양성자 8개 있고 전자가 주변에 8개 있는데 잘 보시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채워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6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가 최대 2개까지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보세요. 자, 나트륨은 11번이거든요. 자, 양성자 11개, 전자도 11개입니다. 근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 보시면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져 있죠? 8개까지만 채워져 있어요. 맞습니까? 최대 8개입니다. 그래서 9번째, 그러니까 여기 2개 하고 그 다음에 8개니까 어떻게 보면 11번째죠? 요 전자가 세 번째 껍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전자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는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질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껍질은 최대 몇 개? 2개 전자가 채워질 수 있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는 최대 전자가 몇 개까지? 8개까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규칙입니다. 규칙. 혹시나 학생들 중에 선생님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라고 궁금해한다면 그거는 이제 1학년 수준이 아니에요. 2학년 가서 여러분들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 왜 궁금한 그 호기심은 잠깐만 접어두시고 일단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니까요.
최대 첫 번째는 2개, 두 번째는 8개까지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껍질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전자껍질.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와 수를 알기 쉽도록 원자 핵이 중심에 있고 전자는 특정 에너지 준위를 가진 전자껍질을 돌고 있는 모형. 그래서 보호의 그 궤도 모형. 이 모형으로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특정 에너지 준위를 가진 그 전자껍질. 그래서 이 전자껍질마다 위에 그림처럼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 각각 고유한 어떤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다. 그래서 전자 껍질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에 한번 보세요. 탄소 같은 경우에 원자가 전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입니다, 4개. 그죠? 왜? 가장 바깥쪽 두 번째 껍질에 4개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 해볼까요? 인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얘는 5개. 그죠? 눈에 보이는. 근데 여기에 원자과 전자는 어떤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화학결합에 관여하며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적인 개념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이게 지금 주기율표상에 1쪽, 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이거든요. 즉 주기율표에서 족의 1의 자리가 곧 원자과 전자수와 같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18쪽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지금 얘는 사실 몇 죽이에요, 여러분? 얘가 2죽이죠. 그리고 여기가 3죽입니다. 위에 1주기 수소 헬륨은 생략해 있고 4주기 칼륨 칼슘도 생략해 있는 2, 3주기 원소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 3주기 보면 이렇게 원자 번호가 하나씩 증가할수록 원자과 전자수도 하나씩 계속 증가하다가 다시 한 개 있죠. 1, 2, 3, 4, 5, 6, 7 여기는 8 그 다음에 1이 되죠. 근데 여기 8이라고 할 때 여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그냥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인 건 맞아요. 8개인 거 맞고 얘도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18쪽의 원자과 전자수를 얘기할 때는 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라는 이 기준만 세우면 안 돼요. 왜? 이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얘들은 아쉬울 게 없는 애들이에요. 즉 전자를 가득 채워서 굉장히 안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이온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애들하고 붙어 먹어서 뭐 또 화학 결합을 형성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해도 그냥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비활성 기체인 18쪽의 원자과 전자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기준? 이 화학 결합에 관여한다는 이 기준을 적용해 버리면 얘는 화학 결합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안 하지. 그래서 0개. 얘도 0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원자과 전자수가.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1쪽부터 17쪽까지는 그냥 그 족에 있는 1의 자리수가, 왜냐면 14족이 14개가 아니라 4개잖아. 1의 자리수가 곧 원자과 전자수인데 18쪽은 유달리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수를 의미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돼요. 물론 1쪽에서 17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4개가 다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가득 찼기 때문에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다라고 해서 원자과 전자수를 0개라고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원자과 전자의 규칙성. 지금 보이죠? 그죠? 2, 3쪽의 원자들은 1쪽에서 17쪽으로 갈수록 원자과 전자수가 일씩 증가하다가 단 18쪽 원소는 다른 원소와 거의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를 0으로 한다. 됐죠? 자, 그러면 리튬하고 나트륨은 둘 다 1쪽으로 같아요. 둘 다 원자과 전자수가 1개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왜? 화학결합에 이 전자 1개가 참여하니까. 결론은 같은 족 원소는 뭐가 같아서 원자과 전자수, 죄송합니다, 여러분.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세로줄 보이시죠? 원자과 전자수 1개, 2개, 3개, 4개, 5개, 7개, 0개. 그럼 이 0개, 이 얘들끼리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왜? 참여 안 하는 거 비슷하잖아.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원자과 전자수 때문에 규칙성이 나타나는 거고 화학적 성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원자의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로 원자과 전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같은 족 원소인 리튬과 나트륨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은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함정 빠지면 안 돼요. 왜? 전자라고만 했잖아. 앞에 원자과란 말이 없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냥 전자라고 하면 얘는 전체 전자를 의미하는 거야. 리튬은 전자가 3이야. 3번이니까. 나트륨 전자 다 몇 개야? 11개야. 11번이잖아. 전자수는 3개, 11개로 달라요. 근데 무슨 수가 같은 거예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예요. 그래야 답이 맞는 거예요. 한 개로 같죠. 구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계속 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금속 중에 아까 우리 금속, 비금속 특징 봤는데요. 금속 중에서 좀 유명한 금속, 알칼리 금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비금속 중에 좀 유명한 친구들, 할로젠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 얘기부터 할게요. 알칼리 금속이란 일족 원소 중에 수소를 제외한 애들입니다. 선생님, 수소 왜 제외해요?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그렇죠. 알칼리 금속이라며, 금속. 그러니까 수소를 빼고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 등의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일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한 개죠.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 이런 것들 여러분 암기하시면 됩니다. 광택 띄고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릅니다. 여러분 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학용품 칼로 못 자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자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물이나 산소와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뭐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 보관한다. 무르다는 거 이런 데 보관한다. 이런 건 여러분들 암기하면 돼요. 자, 물에 넣으면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리튬 조각, 나트륨 조각, 칼륨 조각을 물에 넣었더니 격렬하게 반응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기체가 발생돼요. 물에 넣으면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되고 물과 반응한 수용액은 염기성을 띱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알칼리 금속이라는 이 알칼리라는 단어와 염기성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알칼리가 약간 약염기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이 얘네들이 물과 반응의 수용액이 염기성이라서 알칼리란 말을 붙인 거거든. 이게 매치돼야 돼. 되겠니?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중3 때 했지. 페놀프탈레인 용액 염기성에서 무슨 색이야? 붉은색이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붉게 변했죠. 됐습니까? 그리고 반응성 크기 때문에 뭐 원소 상태가 아니라 이온이나 화합물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은 원자번호 클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즉, 여러분들 지금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 1로 갈수록 원자번호가 크죠? 얘는 3번, 11번, 19번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자번호 클수록 반응성도 얘가 제일 커. 얘가 제일 격렬하잖아. 그치? 그래서 원자번호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할로젠 갈게요. 할로젠은 이제 비금속 집안이에요. 이 비금속 중에 좀 유명한 집안. 주기율표에서 17족 원소입니다. 그래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이 할로젠이라고 하는데 원자과 전자가 17족이니까 몇 개? 17개가 아니라 7개지. 그지? 오케이. 자, 할로젠의 성질, 비금속, 이것도 마찬가지 암기하면 돼. 비금속 원소니까 열, 전기 잘 안 통하고 실온에서 얘들의 특유의 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이나 수소와 잘 반응하며 특히 수소와 결합한 할로젠화 수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수소하고 H가 붙으면 HF, 뭐 HCl, 뭐 HBr, HI 이런 애들이 이제 할로젠화 수소거든요. 그래서 뭐 읽으면 플루오린화 수소, 뭐 염화 수소, 염산이죠, 그죠? 이거 물에 녹으면 브로민화 수소, 아이오딘화 수소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이 할로젠화 수소인데 얘들이 물에 녹으면 얘들은 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알칼리 금속이 연극성이었으니까 할로젠은 산성이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커져서 녹는 점, 끓는 점은 높아집니다. 그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랑 좀 달라요. 아까 그 반응성 있죠. 그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이 원자 번호 클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우리 사실 학습지에는 반응성 얘기는 없는데, 그 뭐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할로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자 번호 커질수록 반응성은 낮아집니다. 이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그 원소의 반응성은 낮아져요. 즉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중에 아이오딘이 원자 번호 제일 크잖아요. 반응성은 플로린이 제일 크다. 뭐 이런 소리인데 요건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그 우리 할로젠은 이제 여기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높아진다고 하시면 답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원소 상태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원소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고요. 그냥 원소 상태 그대로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건 18쪽이에요. 18쪽. 비활성 기체들. 자, 수소를 제외한 1쪽의 금속 원소를 할로젠이라고 한다. 할로젠이 아니라 알칼리 금속이죠. 알칼리 금속은 물 사수와 격렬하게 반응한다. 활발하게 반응한다. 위에서 봤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염기성. 쌤 얘기했지. 알칼리란 단어와 염기성이란 단어 매치된다. 그치? 할로젠과 수소가 결합한 물질은 물에 녹아 산성. 그렇지. 알칼리 금속이 염기성이니까 할로젠은 산성. 이렇게 하면 돼. 알칼리 금속의 원자과 전자 한 개 맞죠? 1쪽이니까. 할로젠은 17쪽이니까 17개가 아니라 7개. 7개.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그 어떤 하나의 큰 맥락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원소와 주기율에 대한 얘기, 원자과 전자, 그리고 금속, 비금속,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까지 얘기를 끝냈고, 이제부터는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잘 해봅시다. 자, 화학 결합 얘기가 나오는데 제목이 보세요. 결합하고 싶어하는 원자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결합하고 싶어? 불안정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모지랭이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18쪽이 아닌 다른 애들은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자꾸 결합하고 싶어해. 그래서 그 컨셉을 일단 잡으시고, 18쪽 원소는 나오죠. 18쪽 원소는 다른 원자와 결합하지 않고 한 개의 원자 상태로 안정하게 존재합니다. 왜? 얘들은 전자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풍족해. 부족한 게 없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다른 원소와 거의 결합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갈게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18쪽 원소와 같으면 안정하다고 합니다. 말을 바꾸면 다른 애들은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고 싶은 거예요. 얘들이 워너비야. 얘네들처럼 되고 싶어해. 양성자수가 얘네로 바뀌면 그 원소 종류가 바뀌는 거지, 그지? 양성자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전자수, 그 전자 배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배치를 얘네들처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18쪽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앞에서 했죠? 몇 개? 8개가 아니고 2개가 아니고 0개입니다. 0개. 자, 원자 모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원소, 질소나 산소나 나트륨 이런 애들은 화학결합을 통해 18쪽 원소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같아지려는 성질, 18쪽 원소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같아지려는 성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18쪽 원소가 배치가 다르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두 번째 껍질이니까 8개가 돼야 안정한데 3개가 부족해. 얘도 마찬가지. 얘는 지가 6개 있으니까 그지? 2개 부족하고. 얘는 7개 부족하다고 얘기하거나 혹은 하나를 버리면 돼. 그럼 두 번째 껍질은 다 차 있잖아. 그래서 얘들은 안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18쪽 원소 화학결합에 대한 설명.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의 18쪽 원소들은 다른 원소 결합하지 않고 한 개의 원자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18쪽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모두 8이 아니라 0이죠. 0. 지소, 산소, 나트륨 중에 18쪽 원소를 제외한 다른 애들은 화학결합 형성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18쪽과 같아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맞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2번 갑니다. 좀 더 텐션 올려요. 자, 원소의 성질로 결정되는 화학결합의 종류. 여러분, 화학결합 두 가지 나옵니다. 뭐 나옵니까? 리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나와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두 가지만 배워요. 자, 간단합니다. 리온 결합.
리온 결합은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금속은 일단 적을게요.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여러분들 인력이라는 건 끌어당기는 거잖아. 양음이 만나면 끌어당겨요. 우리 자석도 N극, S극 만나면 끌어당기듯이, 그죠? 서로 다른 것끼리 끌린단 말이야. 양이온, 음이온은 서로 붙어 먹어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결합을 형성해서 3차원적으로 서로를 둘러싸서 결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입체 구조, 3차원적으로 좀 보시면 입체 구조를 이루고 있죠. 자,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칼슘 쭉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얘는 칼륨 이온 하나, 염화 이온 하나 해서 염화칼륨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선생님 방금 한 개로 했는데 그거 좀 위험합니다. 얘는 칼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의 개수 B로 있다고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 B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봐요. 여러분들 염화 이온 나트륨이 몇 개야?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개수 B가 1대1로 같다는 거야. 이해되겠니? 색깔 바꿔서 우리 하나 더 해보자. 야, 염화칼슘 해보자, 얘들아. 염화칼슘 해봐. 얘는 자, 칼슘 이온은 2+예요. 왜냐하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2개입니다. 선생님 왜 2개예요? 얘 원자번호 20번이잖아. 2족에 있거든. 4족이 2족이야. 2족에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2개예요. 그럼 이 2개를 버려서 마치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래서 CA는 2+입니다. 근데 Cl, 염화이온은 1-예요. 왜? 17족 원소니까요. 17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가 7개거든. 여기 밑에 나오네, 염소는. 17쪽이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그래서 한 개 더 얻어야 돼. 그래야 8개가 돼. 그럼 전자를 얻었으니까 1-. 염화 이온이 되는 거지. 1-입니다. 자, 그럼 얘랑 반응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칼슘 이온은 전자를 2개 잃었는데 염화 이온은 전자를 1개 얻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 Cl 이 1-인데 이걸 2-로 바꾸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원자가 전자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되고 이 Cl-가 앞에 2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몇 대 몇? 1대2의 앞에 요거처럼 이온 안 적을게요.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2의 개수비로 만나서 결정을 이루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조심하시면 됩니다. 쉽죠? 오케이. 쉽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의 형성 과정, 설명하는 거랑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자, 나트륨은 여기 있는 전자를 잃고요. 됐죠? 그리고 염소는 전자를 얻습니다. 얻어서 염화이온이 되죠. 그럼 여러분 나트륨 이온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됐고 염화 이온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돼서 서로 안정해졌습니다. 근데 이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이온이라는 음이온은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서로 붙어가지고 이런 결정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학 결합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나트륨의 고유의 성질이 있을 거 아니야. 알칼리 금속할 때 했잖아. 그리고 염소 고유의 성질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염화나트륨이나 이온결합 화합물을 형성하면 이전에 가졌던 성질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소금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화학결합입니다. 화학결합. 자, 이온결합 쉽습니다. 그지? 자, 공유결합 볼게요. 공유결합은 여러분들 앞에 목적어를 쓰겠습니다. 뭐를 공유하는 거예요?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입니다. 전자를 공유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전자를 공유하는 거예요. 자, 비금속 원소들이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들 때 각각의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하는 거예요. 자, 공유결합하는 물질이 얘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공유결합 물질은 우리가 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위에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분자라고 얘기하고 이때는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 수소 분자 하나에는 수소 원자가 2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암모니아 같은 경우 보세요. 암모니아는 암모니아라는 이 NH3 분자 한 개에는 질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3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이는 특징은 보시면 수소, 질소, 뭐 산소, 뭐 탄소 전부 다 비금속이죠.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이 결합한다. 이게 여러분들 이온 결합과 구분되는 포인트입니다. 이온 결합은 여러분들 금속 원소,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 비금속 음이온이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이라면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뭘 공유한다 그랬죠? 전자를 공유한다 그랬어요. 전자를. 자, 수소 분자 형성 과정 봅시다. 자, 수소. 얘는 수소 원자예요. 전자 한 개 있어. 양성자도 한 개 있겠지? 얘도 한 개야. 근데 얘들이 수소는 전자가 첫 번째 껍질이니까 2개가 돼야 안정해져. 즉 헬륨의 원자 배치를 갖고 싶어 해. 그러니까 하나를 얻고 싶은데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 거야. 너 갖고 와 해서 가져와 버리면 본인은 2개 되지만 얘는 안 되죠. 이런 거는 여러분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그지? 이러면 안 돼요. 뺏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한 개 있고 너도 한 개 있고 근데 우리 둘 다 한 개씩 더 필요해. 그러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여기 봐. 얼마나 예뻐. 사이 좋아. 이렇게 자기 거 하나를 중간에 탁 내놓고 공유하다 보니까 왼쪽에 이 친구도 2개인 것처럼 되고 오른쪽 이 친구도 2개인 것처럼 되죠. 이 모형이 의미하는 바를 알겠어요? 그래서 전자를 중간에 공유함으로써 서로서로 윈윈 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붙어 먹어서 분자를 형성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물 분자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산소 원자 한 개, 수소가 2개 붙어. 즉 물이라는 게 H2O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H2O가 H2, 수소 2개에 O, 1은 생략된 겁니다. 산소 한 개라는 뜻인데, 자 모형을 보세요. 산소는 얘는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왜? 16쪽이니까. 원자번호 8번. 근데 수소는 여기 한 개, 한 개예요. 그죠? 한 개씩 있죠? 그러면 보세요. 수소 입장에서 산소 거 하나, 또 하나, 그리고 지 거 하나 내놔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요거 하나는 수소 거고, 요거 하나는 수소 거라 치면, 그지? 나머지 얘는 다 뭐야? 얘는 산소 거야. 파란색. 이해되니? 여기도 이제 선생님 굳이 구분하려면 파란색으로 칠했을 수 있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산소 거 파란색 거랑 수소 거를 이렇게 한 개씩 공유하면 이 왼쪽에 얘들도 한 쌍 공유해서 만족화됐고 얘들도 한 쌍 공유해서 만족이 되었습니다. 되죠? 그래서 각각 한 쌍씩 공유를 하는 이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게 물 분자의 원자 모형이에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있는데 단일은 전자쌍 1개, 이중은 전자쌍 2개, 삼중은 전자쌍 3개를 공유하는 거예요. 뭐 표현을 다르게 하면 전자쌍 1개라고 표현해도 되고 전자 1쌍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지금 1쌍 공유했죠? 또 여기도 1쌍 공유했죠? 그래서 2쌍 공유했네? 이중결합이 4가 아니고 얘는 단일결합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자를 1쌍 공유하고 1쌍 공유하는 단일결합이 각각 한 개 한 개씩 해서 2개 있는 거예요. 얘랑은 뭐가 다르냐면 얘는 한 방에 2쌍을 공유합니다. 여기 보세요. 얘는 한 방에 2쌍을 공유해요. 이런 게 이중결합이에요. 그리고 얘는 한 방에 몇 쌍을 공유해요? 3쌍을 공유합니다. 선생님 얘는 왜 2쌍이에요? 얘는 왜 3쌍 공유해요? 원자가 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려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산소의 원자가 전자 6개니까 2개 필요해. 그럼 자기 거 2개 내고 옆에 것도 2개 내서 2쌍을 공유하는 방법이 안정해지는 거고 질소는 원자가 전자가 5개잖아요. 그럼 3개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지 거 3개, 옆에 거 3개 해서 3쌍을 공유해야지만 화학결합이 안정해질 수 있다. 안정한 화학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내려갑니다.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온 결합을 이온결합이라고 하고요.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은 양이온인 나트륨이온과 음이온인 염화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비금속 원소 사이에 전자를 공유하는 거 공유결합 맞고요.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는 이중 결합이 틀렸죠. 이거 뭐야? 단일 결합. 단일 결합이 각각 하나, 두 개 있다는 뜻이지. 이중 결합이 아니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번 강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화학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 이번 강의 내용이 좀 많아요. 다음 강은 뒤에 생명과학 파트 할 건데 이번에 우리 시험 범위 생명과학 파트는 내용이 굉장히 적어서 오늘 강의보다 훨씬 짧을 거예요. 오늘이 좀 빡셉니다, 여러분. 자, 방금 했던 이온결합 화합물, 이온결합 물질,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 얘네들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굉장히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이동이 못합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이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온들은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온이 이동한다는 게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고체, 액체, 수용액, 고액수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 이온 결합 물질, 그지? 밑에는 공유 결합 물질 이렇게 한번 보자. 전기 전도성을 할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 전기 전도성 없는데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방금 했어요. 공유 결합 밑에 한번 봅시다. 자, 공유 결합 물질은 대부분 고체나 액체에서 전기 안 통합니다. X네. 얘는 액체에서도 전기 안 통하네. 근데 수용액 상태에서는 물에 녹아서 이온을 생성하는 일부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근데 요런 일부 몇 명 애들을 빼면 대부분은 또 없어요. 되죠? 그래서 선생님 세모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탕은 물에 녹아도 이온이 아닌 분자 상태로 존재해요. 설탕 분자 상태로 그냥. 이게 물에 녹았다는 거지. 이 분자 상태에 있는 얘들이 다 갈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온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 염화칼슘은 눈 위에 뿌리면 이제 눈이 잘 녹죠. 왜? 눈이 여러분 안 녹으면 이제 얼어버리면 뭐 사람도 미끄러지고 자동차도 미끄러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염화칼슘은 이제 철골 구조를 부식시키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막 하부가 막 부식될 수 있습니다. 식물에도 피해를 주고. 뭐 이래서 이 제설제가 뭐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제설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 파트가 이제 교과서에 있긴 있어요. 탐구활동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염화칼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화칼슘이 뭐냐면 CaCl2 화학식 이렇게 적거든요. 이게 이온결합 물질입니까? 공유결합 물질입니까? 이온결합 물질이거든. 전해질. 이 이온결합 물질이라서 얘들은 전기를 잘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죠? 그래서 뭐 철골 구조 같은 걸 굉장히 부식을 잘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갑니다. 이온 결합이 이루어진 염화나트륨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안 통하지만 액체나 수용액은 전기가 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잖아요. 얘는 평소에 고체 상태로 존재하잖아. 고체로. 여러분들 얘를 액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열하면 돼요. 녹으면 액체가 되는 거야. 수용액은요? 물에 녹이면 돼요. 소금물. 액체랑 수용액은 그 차이입니다. 액체는 그냥 열이나 압력을 가해서 상태를 변화시킨 거고, 즉 고체를 녹인 거고, 쉽게 얘기하면. 수용액은 걔를 물에 넣은 거예요. 물에 녹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공유결로 이루어진 설탕은 물에 녹으면 전하가 이동할 수 없다. 전하가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온이죠, 이온. 그래서 이 전하가 이동할 수 있다. 그 전하의 이동이 있으면 이제 전류가 흐르고 전기가 통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설탕물은 전기가 통합니까? 전하가 이동할 수 없죠? 있기가 아니고 없죠? 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페이지. 지구와 생명체 시스템을 생명 시스템 형성을 화학결합. 자, 지구나 생명 시스템 속 이온결합 물질. 얘들은 대부분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분자 간의 일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산염 광물. 이거 우리 과학 A 시간에 여러분도 복습했을 거예요. 얘들은 이온결합 물질이라서 녹는 점이 높아. 녹는 점이 높으니까 잘 안 녹지. 대부분 고체 상태야. 그죠? 그 외에도 굉장히 우리 주변에 지구와 생명 시스템에 이온결합 물질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와 생명 시스템 속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아 대부분 실온에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공기죠, 그죠? N2 질소, O2 산소, 이런 분자들은 다 공유결합 물질이고, 얘들은 다 기체 상태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자,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공유결합 물질들이 있습니다. 됐고요. 자, 밑에 바로 봅니다. 이온결합이 이루어진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낮아서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 이온결합이 아니라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 물질은 대체로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복습을 마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그 두 파트를 했습니다. 과학 B에서 원소와 주기율에 대한 얘기를 했고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생명체 구성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통합과학 B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그 큰 기둥이 있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중간고사 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